안녕하십니까. K실드 주니어 10기 보안 컨설팅 분반 B-0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소규모 창업자를 위한 AWS 보안 인프라 구축 가이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소개입니다. 저희가 주제를 이것으로 선정한 이유는 클라우드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직접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현하는 경우에 보안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구현하게 되면 침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창업자들을 위한 보안과 비용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제시하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입니다. 가상의 네트워크인 VPC 안에 두 개의 가용 영역을 두었고,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각각의 가용 영역에 이중화하여 가용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리고 방화벽, 와프를 통해 VPC 내로 접근하게 되며, 로드 밸런서를 구성해서 부하 분산과 동시에 한쪽의 인스턴스가 서비스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다른 인스턴스가 작동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고가용성을 구현하였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 나트 인스턴스를 두어 프라이빗 서브넷 영역의 리소스들이 외부 리소스와 통신할 수 있도록 했고, 적용된 키 설정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만이 개발자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키는 루트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S3 버킷에 저장하였습니다. 개발자들은 개발자 서버에서 배포하려는 소스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고, S3 버킷을 사용해서 클라우드 트레일과 클라우드 워치, 가드듀티 등의 로그와 백업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보안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EC2 인스턴스 구조입니다. 저희는 화면의 영화 커뮤니티 사이트를 예시로 제작해서 웹서버에 배포하였습니다. 웹 인스턴스의 구조입니다. 저희는 웹 서비스는 우분투, 톰캣 아파치를 통해서 제작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했습니다. 웹 인스턴스 프로세스입니다. 웹서버 인스턴스 프로세스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용성이 중요합니다. 위 그림처럼 두 개의 가용 영역에 같은 서비스를 업로드해 두고 엘라스틱 로드 밸런스를 설정하여 부하 분산을 함으로써 고가용성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자 인스턴스 구조입니다. 개발자 인스턴스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웹서버에 코드를 커밋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웹서버와 똑같은 구조로 구현했습니다. 개발자 인스턴스로의 접속 프로세스는 우선 퍼블릭 서브넷에 나트 인스턴스를 생성했고, 나트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에서 허용된 개발자들의 IP 대역대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가된 사용자들은 키를 활용해서 SSH 프로토콜을 통해 개발자 서버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AWS 인스턴스는 다시 중지됐다가 시작하게 되면 해당 서브넷의 IP 대역대 안에서 자동으로 IP가 할당됩니다. 어, 이럴 경우 매번 변동되기 때문에 나트 인스턴스는 개발자들이 주기적으로 접속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엘라스틱 IP로 고정 IP를 할당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RDS 구성입니다. RDS 보안 그룹에 EC2가 사용하는 보안 그룹을 인바운드 허용 규칙에 추가해서 웹 인스턴스에서 RDS로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했고, RDS는 다중 가용 영역으로 구성해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고가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중 가용 영역으로 구성한 경우 액티브 상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스탠바이 상태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전한 백업이 이루어져 신뢰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의 VPC IP 대역대는 10.0.0.0/16으로 설정했고, 가용 영역은 A와 C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한 가상의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가용 영역마다 3개씩의 서브네팅을 해줬습니다.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퍼블릭 서브넷 1개와 외부와의 통신이 제한되는 퍼블릭 서브넷 2개씩을 생성했습니다. 우측의 표에서는 각각의 서브넷의 IP 대역대를 확인할 수 있고, 온프레미스 환경 기준으로 퍼블릭 서브넷은 DMZ 존,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 구역은 내부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 설정입니다. 첫 번째로 VPC와 VPC 내에 구성한 각각의 서브넷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VPC에 설정한 네트워크 컨트롤 리스트는 VPC 하위에 있는 모든 서브넷에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서브넷에서 작성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는 서브넷 내 모든 인스턴스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넷 내 각각의 인스턴스에는 보안 그룹을 통해서 접근을 통제합니다. 여섯 번째로 계정 관리 그리고 보안 솔루션입니다. IAM 계정 관리에서 루트 사용자와 사용자는 관리 콘솔에 접속할 경우 MFA 인증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에는 구글 OTP를 통해서 MFA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암호 정책은 주요 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진단 가이드의 계정 관리 항목에 따라서 180일마다 암호를 바꾸도록 하였고,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넣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사용 방지를 위해서 5개의 암호를 중복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보안성을 위해서 루트 사용자가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그룹과 그 안의 사용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룹과 사용자는 정책 설정을 통해 역할별로 각각 최소한의 권한과 역할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데이터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IAM에서 관리하는 KMS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KMS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WS 백업, S3, RDS, 그리고 EBS 이렇게 네 가지 서비스에 대한 키를 발급하였는데요. 먼저 백업, S3, EBS는 대칭 키를 사용합니다. 대칭 키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암호화 및 복구화 작업에서 비교적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속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RDS에서는 비대칭 키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암호화해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엿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AWS 와프 앤 실드와 네트워크 파이어월입니다. 이 두 서비스를 통해서 악성 유저의 접근을 차단하고 디도스 공격을 방어합니다. 와프 앤 실드는 7계층인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그리고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네트워크 계층, 즉 3계층에서 탐지 및 차단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드듀티입니다. 가드듀티는 AWS 완전히 관리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프라 구성이나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드듀티에서는 실시간으로 위협 탐지와 온디맨드 검사를 통해 머리와 탐지를 할 수 있어 백신과 같은 역할로 활용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AWS 자원 관리입니다. S3 버킷에는 로그와 백업 데이터 등 중요한 파일이 저장되기 때문에 버킷 정책을 통해 어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 제한합니다. 일반 이미지 파일과 같이 외부 이용자들이 접근해도 괜찮은 파일의 경우에는 퍼블릭으로 접근 권한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AWS 백업 서비스입니다. 백업 서비스를 사용해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인프라의 리소스를 자동으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백업 대상과 백업 형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백업 계획을 크론탭 형태로 작성하면 작성한 백업 규칙에 따라 백업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 백업된 백업 데이터는 백업 볼트라는 저장소에 암호화되어 저장이 되는데, 이때 KMS를 통해 암호화 키를 관리하여 허용된 IAM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기간을 두어서 이 보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여 저장 공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로그입니다. AWS에서는 클라우드 트레일과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트레일에서는 계정 활동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인스턴스 생성과 삭제, 백업 활동 등을 모두 확인 및 검토할 수 있고, 이 로그들을 S3 버킷으로 전송해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만약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클라우드 트레일 레이크라는 서비스를 추가로 활용하게 되면 SQL 기반 쿼리를 작동시켜 이벤트를 레이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클라우드 워치는 AWS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사용자가 생성한 경보 규칙에 따라 이벤트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경보를 알립니다.
또한 이 기록들도 로그에 저장하여 관리자가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관리 항목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어떻게 하면 운영 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소개한 클라우드 워치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이나 볼륨의 쓰기 활동 등을 감시할 수 있지만, 반대로 트래픽이 어느 시간대에 저조한지 혹은 활발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웹 서비스 인스턴스 중 하나를 중지시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인프라 구조에 빗대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퍼블릭 서브넷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인스턴스들을 하나씩 두었고, 이를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로 묶어 두었습니다. 클라우드 워치에서 트래픽을 관찰하면서 트래픽이 저조한 시간대에는 두 개의 인스턴스 중 하나를 중지함으로써 인스턴스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나트 구성과 관련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나트를 구성하는 방법은 AWS 서비스인 나트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인스턴스에 나트 기능을 하는 AMI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은 나트 게이트를 이용한 인프라 구성과 나트 인스턴스를 이용한 인프라 구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트 게이트웨이든 나트 인스턴스든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하는 것은 동일하고, 그리고 외부 인터넷 리소스를 받아올 프라이빗 서브넷을 대상으로 하는 라우팅 테이블의 대상에 인스턴스 게이트 아이디든 나트 인스턴스 아이디든 설정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럼 나트 게이트와 인스턴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에서 크게 6가지 차이점을 정리하였지만, 시간상, 가용성, 대역폭, 그리고 비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용성은 나트 게이트웨이의 경우 해당 가용 영역에 중복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고가용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 인스턴스의 경우 인스턴스의 작동이 중지되면 나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역폭입니다. 게이트웨이의 경우 최대 100GBps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지원하는데, 나트 인스턴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인스턴스의 유형이 지원하는 대역폭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티어의 경우 5Mbps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입니다. 나트 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 이전 기준 1시간에 약 0.059달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 달 내내 24시간 동안 가동을 하면 약 43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인스턴스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정말 조금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나트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나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비용에 비해 약 3분의 1 정도의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축하려는 인프라에 대해 대량의 데이터 처리나 고성능 네트워킹이 요구되는지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한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서비스들의 자세한 설정 방법과 설정 과정은 저희가 결과 보고서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